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오늘은 122회 마지막 4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에 대한 강평에 앞서서 각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난이도는 어떤지, 유형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불포화 사면의 안정 해석을 위한 원 위치 흡입력 측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 관련 문제고, 보통 이제 불포화토 흡입력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을 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 원위치 흡입력 시험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상을 주겠습니다. 자, 2번 강극률이 0.4인 모래를 고소광력 시그마 3 200kN/m 제곱으로 통상의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수행하여, 이거는 CU 시험이죠. 수행하여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시험 조건에서 포화성비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포화성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 조건이 시료는 선형 탄성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 보면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와 그 다음에 최적 변형률 그리고 축 방향 변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성론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요 시험 결과로부터 계산을 해내는 그런 방법까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단 이론과 계산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 시공 방법에 따른 지반 응력 변화와 시공 방법별 장단점 그리고 지지력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건데 요거는 말뚝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왁구를 잡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자, 4번 실드 TBM 공법의 특징과 박장 안정 방법 그리고 집안 치마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물어본 문제도 많지만은 결국엔 요거를 어떻게 페이지 내에 쓰냐 그 문제, 왁구의 문제고 난이도는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 보광통 옹벽 배면부에 말뚝 기초가 설계되어 있어 그리드와 기초의 간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보광통 벽의 일반 문제인데 이제 말뚝 기초가 간섭이 되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보광통 벽에 관한 내용을 말뚝 기초 간섭과 관련해서 쓰면 되는 왁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6번 깎기 비탈면을 골착 완료한 후에 비탈면 3마루 축구 인접부에 균열과 인장균열과 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 및 보강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깎기 비탈면에 대한 왁구를 잡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각 문제에 대한 강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불포화 사면의 안정 해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원위치 흡입력 측정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위치 흡입력 측정을 해서 함수 특성 곡선이나 투수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요걸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 엑스트라는 제가 봤을 때는 불포화 토 또는 불포화 사면의 일반항에 대해서 엑스트라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토의 전단 강도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A의 탄젠트 파이 요 공식 있죠. 불포화 토의 전단 강도 식을 써주시고 그리고 요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포화 토의 전단 강도 또는 그 비숍의 유응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함수 특성 곡선을 이렇게 세립토와 그 다음 조립토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첫 번째 장 엑스트라를 써주시면은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 전제 조건 불포화 사면 안정 해석 조건에 대한 포화토와 불포화토의 전단 강도와 함수 특성 곡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어본 게 흡입력 측정 방법이 아니고 원 위치,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흡입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시오미터라든지
다음에 뭐 사이클로미터, 그 다음에 뭐 전기저항법, 이런 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쓰실 수 있다면은 이런 시험 결과로부터 함수 특성 곡선 또는 투수 특성 곡선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요거를 수치 해석할 때, 입력할 때 고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은 문제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간극률 0.4인 모래를 이렇게 삼초압축 시험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는데 이 그래프 결과를 가지고 포화성비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포화성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지금 두 개가 이제 포개진 건데요. 상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실론, 축방향 변형률하고 그 다음에 축차 응력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되어 있고요. 요 아래에는 지금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 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은 최적 변형률 입실론 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조건에 보시면은 선형 탄성 거동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탄성론에 의거해서 포화성비를 유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전 회차 아니 118회인가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유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축압축 시로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 요 가로축 방향 시그마 x와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사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응력 시그마 z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 응력이 되겠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수평 응력이 되겠죠. 요 선형 탄성 거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연직 방향의 하중을 줬을 때 요 줄어드는 양만큼 요쪽 수평 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양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z, 시그마 z를 줬을 때는 변형률 입실론 z의 그 다음에 탄성 계수 z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입실론 x는 요 입실론의 y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포화성비 곱하기 입실론 z가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각 방향에 대해서 요 식들을 해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마지막으로 입실론 z는 2분의 1에 시그마 z 마이너스 u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는 공식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물어본 여기에 대해서 포화성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u를 포화성비 u를 구하려면은 우선 탄성계수를 알아야 되고요. 탄성계수를 알은 다음에 요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포화성비를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축압축 시험에서 탄성계수를 산출하는 식 탄성계수 2는 입실론 50%분의 2분의 시그마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50%는 요 항복할 때 변형률 요거의 반에 해당하는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실론 L이 1.1% 정도일 때 요거의 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50%는 1.1 그리고 2분의 시그마 맥스는 요 400의 반이니까 2분의 400 하면은 181.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계수를 구한 다음에 요 탄성계수를 넣고 그 다음에 요 연직응력 그리고 요 X방향 Y방향 요거는 이제 구속응력 200이 되겠죠. 요 값들을 넣으면은 포화성비 U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2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를 선택하셨을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정지토합계수 K0를 구하는 탄성론과 내용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문제는 조금 알고 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풀이 과정은
122회 이제 답안이 나오시면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의 시공 방법에 따른 집안 능력 변화. 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항타 말뚝은 집안의 요 기성 말뚝을 이제 때려 박다 보면은 집안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항타 말뚝 같은 경우는 배토 말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천공을 먼저 하고 하면은 주변 집안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겠죠. 요런 이제 집안 능력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배토 말뚝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은 요런 말뚝을 시공함에 따라서 이렇게 거동이 팽창하냐 수축하냐, 그 다음에 집안의 그 자리를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느냐, 배토 비배토 말뚝의 그런 거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토 말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천공을 먼저 하면은 주변 집안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겠죠. 요런 이제 집안 능력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배토 말뚝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은 요런 말뚝을 시공함에 따라서 이렇게 거동이 팽창하냐 수축하냐, 그 다음에 집안의 그 자리를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느냐, 배토 비배토 말뚝의 그런 거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험서에나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예쁘게 어떻게 누가 잘 쓰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별 장단점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지력이라든지 진동소음, 그 다음에 뭐 토질, 시공 가능한 토질이라든지 뭐 주변 집안 영향,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지력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지력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부터 해서 동역학적 재하시험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항타랑 메인 말뚝이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혹은 현장 시험에 대한 이런 지지력 산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타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는 QP 플러스 QS가 되겠고, QP는 선단 지지력 QP의 선단 면적 AP 플러스 시그마 주면 마찰 FS의 주면 면적 AS로 구하게 되는데요. 요 값은 이제 집안별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QP와 FS는. 근데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천공을 하고 말뚝을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표를 주입하고 최종 항타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말뚝 같은 경우는 QP와 FS를 조금 이 항타 말뚝에 비해서 조금 적게 주는 경우, 그리고 조금 더 주는 경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써주셔야 3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실드 TBM 공법의 특징, 그리고 막장 안전 방법, 그 다음 집안지마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 114회 필기를 합격할 때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요런 기계화 시공 방법이 나올 때는 그냥 특징만 쓰는 게 아니고 개요도, 그러니까 요 그 부분 내용이 있잖아요.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커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스킨 플레이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그 조립하는 부분이 있고, 요런 개요도와 더불어서 특징을 써주시면 되는데, 특징도 장단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 전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막장 안전공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수가압식과 토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항목에 대해서 막장 안정하는 원리라든지 적용 지반, 그 다음에 뭐 지하수에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공성이라든지 주변 영향에 대해서 쭉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서브노트라든지 혹은 이제 본인만의 자료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시험장 가서 쓰시기가 좋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요 집안 치마의 원인 및 대책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요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드가 추진이 될 때 이제 막장전 치마와 테일보이드, 그 다음에 후속 치마 이렇게 있는 개요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원인, 그 다음에 막장 치매, 그 다음에 테일보이드, 원인 대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보광통벽 배면부에 말뚝기초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간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요 첫 번째 이제 보광통벽이라는 사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장 엑스트라는 보광통벽의 보강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보광통벽 간섭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강 원리도 좋지만은 사실 보광통벽의 외적 그 다음에 내적 안정 조건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면은 요 뒷부분이랑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론적인 문제로 가면은 그러니까 간섭이 발생될 때 문제점과 대책 방안입니다. 그러면은 개요도를 하나 그리시고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보강토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면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강재가 간섭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섭 예상시 이런 문제점은 보광통벽을 먼저 시공을 하든 아니면은 구조물을 먼저 시공을 하든 시공상에 간섭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간섭이 발생하고 각 구조물 간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보강통벽 외적 안정 조건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지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간섭이 되지 않게 부지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옹벽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초를 저판을 조금 더 키워서 근입 깊이를 조금 더 내려서 직접 기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 계획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금 써주시고요. 안 된다 하면은 요 보강통벽의 그리드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60cm 간격에서 40cm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리드 6T를 썼던 거를 그리드 뭐 12T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깎기 비탈면을 고착 완료한 후에 요런 문제가 생겼다. 발생 원인 및 보강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깎기 비탈면에 대한 굴착과 그 다음에 뭐 간극석 소산에 따른 그 안전율 변화 그래프들 있죠. 타우, 그 다음에 시간 t. 그래서 전달력은 이렇게 있다가 굴착이 완료되면 그대로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굴착 완료 후 그리고 공용 중에 FS가 최소가 된다. 요런 이제 엑스트라를 먼저 첫 번째 장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문제 발생 원인 및 보강 방안인데요. 요거는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저기 보호, 보강이 있고 억제 방법이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대제목,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잡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답안 쓴 걸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발생 원인은 크게 수리학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 강우라든지 동결 용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학적 원인, 그러니까 단층이라든지 파쇄대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 그러니까 설계 시공상의 원인이라든지 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구분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답안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주력으로 보는 소음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고 그대로 쓰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122회 4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고요. 올해 8월 28일날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요. 제 서브노트나 답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면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